1억 빚, 5천만 원 시댁 용돈. 이게 저의 결혼 생활 5년의 계산서였습니다. 결혼 전 저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샀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자였어요.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을 늦게 했지만 그만큼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왔죠.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 직전에 털어놓은 1억 빚.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달고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갚을 생각은 없으면서 계속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갈 때도 저는 회사 일이 더 중요했고 승진이 더 절실했어요.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에 일이 좀 안정되면이라고 대답하는 게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까지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만족스러웠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적금을 넣고 그 다음엔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샀습니다. 명품 가방이 마음에 들면 몇 달 고민하다가 결국 샀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센느강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아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새도 단정했고 말투도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에게 물어서 알려줬고 그는 고맙다며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정중하게 부탁했고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그는 제 나이보다 5살 많았고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있어 보였고 저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타고 온 차를 봤을 때 꽤 놀랐어요. 외제차였거든요.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이 잘 되나 보네요 라고 농담 섞어 말했더니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냥 차는 좀 좋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저 역시 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국산차를 타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외제차를 사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용적인 성격이라 굳이 비싼 차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나도 좀 더 과감하게 살아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차를 바꿨습니다. 이전 것보다 더 좋은 차였어요. 어떻게 벌써 바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일이 좀 잘 되어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부러웠어요. 저 역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차를 그렇게 자주 바꿀 정도의 여유는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 관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시에 나타났고 데이트 비용도 깔끔하게 계산했어요. 저 역시 제 몫은 제가 내려고 했지만 그는 대부분 먼저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식은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른가요? 우리 벌써 3년째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더 안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무엇을 더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 역시 사업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가 신중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 그는 또 차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비싸 보이는 차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골프였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건강 관리도 하고 인맥도 쌓는다며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골프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골프채도 바꾸고 골프웨어도 새로 사고 심지어 골프 레슨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약간의 걱정이 들었지만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4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는 또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답답했어요. 도대체 언제가 때인지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있는데 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그때 그는 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아직은 정말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가 아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40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결혼할 거면 하고 아니면 헤어져요. 그제서야 그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나한테 빚이 있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생각했어. 빚이요? 얼마나요? 한 1억 정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이라니요. 5년 동안 저를 기다리게 한 이유가 빚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것들, 좋은 차, 골프, 넉넉해 보이던 생활이 모두 빚으로 유지된 허상이었던 건가요?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조차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빚을 갚고 나서 결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빚을 갚고 나서 결혼하자고요?
1억이라는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뭐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나요? 빚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리고 생활 유지하느라고. 아, 그래서 차를 그렇게 자주 바꾸고 골프를 치러 다녔구나. 모든 게 빚으로 유지된 생활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이미 40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었고 시간도 없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아, 미안해. 이제라도 같이 해결해보자. 결혼해서 같이 빚을 갚아 나가면 안 될까?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자신도 없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결국 저는 그 빚을 대신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1억을 마련했어요. 제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기분은 정말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열심히 살게.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이미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 구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남편은 집안의 막내였고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거의 1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70대 후반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1억 빚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빚만 갚으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억을 갚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자며 연체료며 여기저기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신혼집은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구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지만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남은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결국 저는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매입했습니다. 집까지 제 명의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결혼 전에 누렸던 소소한 사치들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니던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도 가격표를 보고는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곤 했어요. 백화점에 가면 예전에는 당당하게 구경하며 쇼핑했는데 이제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내 꿈과 취향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5년을 기다린 끝에 한 결혼이니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시댁은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명절에도 특별히 일을 시키지 않았고 며느리에 대한 간섭도 별로 없었어요. 어린 며느리라 할 줄 아는 게 없을 텐데 우리가 뭘 바라겠냐는 시기였죠. 저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고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영아, 미안한 얘기인데 아버지 병원비가 좀 급해서 말이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300만 원 정도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좀 이상했어요. 고맙다. 미영아,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 막내한테는 하지 말아라.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병원비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을 갚으시지 않았어요. 또 다음 달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이번에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신랑 월급이 늦게 나와서 애 학원비가 급해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시누이는 저보다 거의 10살 많았지만 항상 저를 편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150만 원만 정말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동생한테는 말하지 마. 자존심 상할까 봐. 또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놀랍게도 시누이는 처음에는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 다음 달에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가족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큰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갚으니까 더 믿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시누이가 또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이번엔 관리비랑 카드값이 겹쳐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미영이가 그래도 제일 든든했어. 이번에는 금액이 늘었어요. 하지만 저번에 갚았으니까 이번에도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갚는 게 좀 늦어졌어요. 한 달이 아니라 2달 후에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미안한 얘기인데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말이다. 우리 막내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고 미영이만 믿고 부탁한다. 아주버님은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언제까지 갚으실 수 있어요? 한두 달만 기다려줘. 지금 들어올 돈이 있어서. 그렇게 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이 모든 걸 남편과 나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거든요.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누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거든요. 월급이 늦게 나온다며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려준 돈들이 있었고 거절하면 그 돈들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신우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꽤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언니, 가방 예쁘네요. 아, 이거? 신랑이 사줬어? 요즘 좀 미안해서 그런가 봐. 신랑이 사줬다고 했지만 저는 영 찜찜했어요. 월급이 늦게 나온다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명품 가방을 살 여유가 있었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빌려간 300만 원을 아직도 갚지 않으셨는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유로 연락을 하셨어요. 미영아, 또 미안한 얘기인데 이번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해. 그리고 다른 것들도 수리가 좀 필요하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번에는 4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역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이시고 정말 보일러가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무렵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였던 거예요. 급할 때마다 돈을 뽑아갈 수 있는 편리한 기계 말이에요. 결혼 2년째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주버님이 또 연락을 했거든요. 미영아, 회사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번만 더 도와줘. 700만 원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갚을 기한도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언제 갚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상황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꼭 갚을게. 더 이상 구체적인 날짜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미 5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제일 화가 났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남편에게 털어놨거든요. 당신 가족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것도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냐? 가족인데 뭘 그러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넉넉하다고요? 그 넉넉함이 다 제 돈이라는 걸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그런데 왜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글쎄, 막내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우리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남편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내한테 돈을 빌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번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데? 우리 부부 아냐? 내 돈이 따로 있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자기는 빚 갚느라 한 푼도 보태지 못하면서 제가 가족들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유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아주버님은 또 다른 사업 투자비, 시누이는 아이 병원비, 시어머니는 집 수리비.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애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비가 많이 나왔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이 일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누이의 SNS를 보니 그 아이가 가족들과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응급실에 갔다던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뛰어노는 걸 보니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3년째가 되자 빌려준 돈의 총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제대로 갚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누이가 150만 원 갚은 것 빼고는 모두 그냥 사라진 돈이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한 달에 2~3번씩 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전담 은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정작 저를 위한 건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작은 사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쇼핑 안 하네? 예전에는 그렇게 가방 좋아했는데 라고 물으면 저는 요즘은 실용적인 게 좋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았고 친구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어요? 시댁에서 돈을 빌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호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남편도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 4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시댁에서 빌려간 돈이 총 5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갚은 건 처음 시누이가 갚은 1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함정이었던 셈이죠. 한 번 갚아서 저를 안심시킨 다음 더 큰 금액들을 빌려가기 위한 미끼였던 거니까요.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한데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해. 이번에만 도와주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어. 1,000만 원이라니요. 이제는 아예 부담스러운 금액도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걸요.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계속 요구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그 정도 큰 금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빌린 돈도 갚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돈 빌려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돈도 못 갚겠다고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이전에 빌린 돈부터 갚고 얘기하시죠. 미영아, 왜 그래?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적이면 어떻게 해?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면 ATM 취급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이면 한 번도 갚지 않은 돈을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당신 형이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니까 이전에 빌린 돈도 못 갚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평소처럼 반응했어요. 그냥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 형님도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협박까지 당했는데도 남편은 가족 편만 드는 거였어요. 당신은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이 넘게 빌려줬는데 150만 원밖에 안 갚았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도 좀 이해해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이고 저는 그냥 그들을 위해 돈을 대줘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1,000만 원 빌려주세요. 당신이 번 돈으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월급은 다 빚 갚는 데 들어가잖아.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월급은 다 생활비랑 집 대출에 들어가요. 거기에 시댁돈까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이겨내 보려고 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낯선 차키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외제차 차키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새 차키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 차 바꿨어. 빚 갚느라 힘들다던 사람이, 생활비도 못 보태던 사람이 또 새로운 외제차를 샀다는 거였어요. 시댁에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내 월급은 다 빚 갚는데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요.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집이 제 명의라서 재산 분할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남편의 빚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어요.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야? 우리 뭐가 문제라고? 문제가 뭐냐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결혼 전 1억 빚, 결혼 후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저 혼자 감당한 것, 시댁에서 5천만 원 넘게 빌려가서 갚지 않은 것, 그리고 남편이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긴 것까지 말이에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이야? 조금만 참아보자.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또 몇 년을 더 참으면서 시댁 ATM 노릇을 해야 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결국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시어머니는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진심으로 만류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마 이미 충분히 이용할 만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미안하다. 우리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다고 했지만 여전히 빌린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빌려간 돈들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5,2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일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이혼 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자유로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느낀 건 경제적 여유였어요. 남편 빚도 시댁 용돈도 없으니 제 월급이 온전히 제 것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여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벤츠를 사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벤츠가 꼭 필요해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타던 차도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는 선언 같은 것 말이에요. 벤츠 전시장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몇 년 만에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거였거든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로지 제 선택으로 말이에요. 어떤 모델을 원하세요? 영업사원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요. 결혼 후 저는 항상 가장 저렴한 것, 가장 실용적인 것만 선택해 왔어요. 제 취향이나 욕구는 항상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문득 결혼했던 5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큰 결정을 하면서 설렜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오로지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벤츠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새 차를 보니 이게 내 돈으로 산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시댁에 빌려준 5천만 원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제는 내 차를 샀으니까 하는 만족감도 있었어요. 첫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 저는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몇 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거든요. 어디로 가든 얼마나 기름을 쓰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제 새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영아, 이 차 진짜 비쌌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기로 했거든. 친구들은 제가 이혼한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몰랐어요. 저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라고만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누군가 제 돈을 노리고 있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 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요즘은 다시 해외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결혼 전에 가고 싶었던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명품 가방도 하나 샀어요. 몇 년 만에 백화점에서 망설임 없이 구매한 거였어요. 가격표를 보고 주눅 들지도 않았고 누구 눈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샀어요. 가끔 시댁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부 차 전화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돈 얘기는 안 해요. 아마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덤덤하게 받아요. 미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남편과도 가끔 연락해요. 이혼했지만 5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니까 완전히 남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예요. 남편은 아직도 빚을 갚고 있대요. 저 없이 혼자서 갚으려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미안했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그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5년간 속이고 시작한 관계가 제대로 될 리 없었죠.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커요. 무엇보다 제 삶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벤츠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산다고. 더 이상 누구의 ATM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에요.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의 여자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여기까지 김미영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영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뎠을지 아니면 더 일찍 결단을 내렸을지 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